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잭슨홀 심포지움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오늘 이슈 포인트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요. 이 스트럭처럴 시프트가 결국 무엇을 의미했는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이것은 결국 디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이번에 또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흥미롭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통화 전쟁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향후에는 그러한 측면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20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BOJ 우에다 총재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 이외 참가자들 스피치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 한 개 또 골라놨고요. 그리고 페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럴 시프트라고 해서 과연 뭐 대단한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단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금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뭐 하나마나한 소리 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하나의 그 심포지움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내재적으로는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에다 총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참여했었던 그 모임의 그 소모임의 그 주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변곡점, 이렇게 소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정상으로 가느냐, 이제 이 변곡점에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에다 총재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은 여기 이건 보도 자료에도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보다 일본이 좀 약간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것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보다 약간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타났었던 정책의 변화, 이것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BOJ 쪽에서 어떤 식으로 또 정책을 만들어 가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가져온 이 머티리얼 좀 살펴보면은 일본의 수출의 방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하고 홍콩은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 쪽은 이쪽에서 그 같은 기간 좀 올라가고 있고, 뭐 아세안이나 인도 쪽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제가 표시했듯이 최근에 경기 침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실망스럽고, 그쪽하고의 이제 수출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나 나머지 국가의 상대적 강세가 상쇄를 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도 쪽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도 좀 줄어들고 중국도 줄어들고 베트남도 줄어들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중국에서도 좀 줄이고 베트남에서도 좀 줄이고 인도 쪽하고 그 이외에 미국 중심의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중국을 이제 떠나서 이제 무역 다각화를 한다라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 프렌드 쉐어링 자체가 제조업을 동맹국으로 이전한다라는 그 미국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서방 쪽에서 움직이는 거의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유로존 이쪽하고 미국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본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이 경제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이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서 최고의 기업을 프렌드 쉐어링해서 글로벌의 최고의 기업을 일본으로 유치하지 못할,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다 뺏기고 우리는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좀 이렇게 견제구를 하나 좀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분이 가져온 자료 이렇게 보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캐퍼시티하고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캐퍼시티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많이 해외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던 그게 이제 사실이고, 지금 좀 절대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메스틱 프로덕션보다도 좀 약간 좀 수치가 좀 적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슷비슷해질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렇게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잘 유치할 수 있겠는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반도체 쪽은 다 유치했잖아요. 일본이 과연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돌려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좀 약한데 좀 우리도 좀 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우리가 프렌드 쉐어링에 참여할 거면 우리도 좀 가져와야죠. 일본처럼 좀 약한 척 하면서도 뭔가를 좀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반대론적으로 얘기한 분이 또 계세요. 여기 이분은 여기 어디야,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신데 여기 이런 논문을 좀 작성해가지고 이번에 발표 자료 중에서 재밌는 그 부분을 제가 발췌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국가로부터 직접 수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당연하죠. 완전히 어떻게 다 없어지겠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미국 수입 비중이 감소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미국 수입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이 좀 이렇게 감소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제 프렌드 쉐어링이나 뭐 자국 쪽으로 완전히 이동하진 못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의 프렌드, 그러니까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탑 US 트레이딩 파트너, 이쪽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미국의 친구이기도 한데 이 프렌드 쉐어링의 대상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의 중국하고의 교역 비중은 일본을 제외하면 여기 보시면은 멕시코, 카나다, 일본, 독일, 베트남, EU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비교해 본다면은 일본의 파란색만 제외하고 나면 다 빨갛잖아요. 이게 중국하고의 교역 비중이. 이게 뭘 뜻하느냐? 미국 혼자 해가지고 이 프렌드 쉐어링으로 막 해가지고 이제 뭐 중국을 배제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프렌드들이 중국하고의 교역이 그렇게 줄어드느냐 하면 그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프렌드 쉐어링이 과연 이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겠는가? 이게 여기 이 자료의 제목이고, 여기 백도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되게 표현이 웃기잖아요. 백도어에 과연 프렌드 쉐어링이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겠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그것도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이렇게 안 줄어들었으니까 향후에는 더 분쟁거리가 남아있는 것이고, 또 분쟁이 지속이 되면서 과연 이 프렌드들한테 어떤 압박을 할지 그것도 걱정된다. 저는 그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22쪽 얘기하면서 공급망 문제 재발 가능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행 투자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빼먹은 게 뭐냐면은 이 에너지 관련 투자가 EU에서 6천억 유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연간 6천억이에요. 그리고 2026년까지 제가 3조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얘기가 아니라 2026년에는 지금보다 2배가 증가해서 그 한 해에만 3조 4천억 달러가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토 국방비도
GDP의 2%지 제가 어제 이거 2억 유로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GDP의 2%고 제가 오타였습니다. 600억 번역하다가 오타가 났다고요. 그래서 이 GDP의 2% 600억 유로가 그것도 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금액들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런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블록화 그것에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ECB 쪽에서도 나왔고 BOJ 쪽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반박을 하지만 그것이 끝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블록화가 향후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표시했듯이 이것이 과연 이런 얘기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게 과연 뭘 뜻하는가.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이 탈세계화 정책에 대응을 시작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그거를 통화정책하고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그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좀 개입을 했었던 것을 이제 직접 통화정책을 그런 유동성 공급을 시키는 쪽으로 개입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 거론 자체를 중앙은행이 한다는 자체가 간접적 대응에서 좀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내용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22, 오늘 BOJ하고 이제 또 이제 관련 반대 의견을 제시한 그런 스피커 자료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원래 관심사였었던 다시 시작하는 9월 FOMC를 봐야 하는 그리고 다시 숙제를 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패드 쪽에서 결론을 낸 거는 사실 저는 두 가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타겟 인플레이션 3%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과연 6% 얘기 뭐 이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메인 이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타겟 인플레이션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논리적으로 적용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건 당연히 지금 쓰지 않아야 될 카드다. 히든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패드 쪽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못하겠다. 절대 안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지금 2%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적절하게 표현을 하신 것이고 라가르드 총재가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지금 목표 바꿀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향후에 뭐 계속 인플레이션이 2년 3년 지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히든 카드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2, 3년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런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뭐 투자를 많이 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면 당장이라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고점 이걸 논할 때면 이게 단순히 뭐 6%가 되냐 안 되냐 뭐 지금 5.25인데 6%가 돼? 막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한두 번의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뭐 6%는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 안 가고 금리 고점을 논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남긴 게 이 탈세계화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인 투자의 강도가 정해질 거잖아요. 서방 세계 쪽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의 IRA나 칩스법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탈세계화가 반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변곡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곡점이 더 진행이 되는 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다시 원상 회복을 향한 변곡점이 되기는 힘든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어제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한 그 그린 에너지 투자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원래 미국 쪽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EU까지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ECB가 돈을 여기다 퍼다 붓는다라고 한다면 탈세계화 쪽에 반대급부적인 투자가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금리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면 이건 이제 실전 전략 쪽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리 고점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의 흐름하고 계속 비교 말씀을 드리잖아요. 2019년에 금리 인하를 하기 이때 이거보다는 이게 좀 기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땐 2019년 8월이고 2018년 10월경부터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거니까 이게 뭐 많이 잡으면 한 뭐 8개월에서 10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약간의 변동수를 감안을 해도 이 금리 인하보다 이제 그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요. 근데 만약에 고점을 형성한 거로부터 따지면 마지막 금리 인하부터 2달 정도 전쯤에 그때부터 금리 하락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어디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올해 11월에 진짜로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기준금리 대비 뭐 2달 전부터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직도 시간이 좀 남은 거잖아요. 뭐 9월이나 10월 이때부터 뭐 채권 시세가 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디글로벌라이제이션조차도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달려있는,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대강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대강 꼭지점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그럴 계제도 아니고, 뭐 파월 의장이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 그 분위기를 대강 살펴보니까 뭐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그날 이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시장이나 이게 이렇게 막 내리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과연 이 동시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달러하고 채권하고 주식하고요. 그렇다면 이 세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뭔가, 그걸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떤 금리 인상의 마지막을 그 시장이 반영했다,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일 아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그로부터 약간 좀 시간이 걸린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장 끝나가는 3시 넘어서의 라가르드 총재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는데, 만약에 그 내용들을 기대하고선 시장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하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달러 강세 논리가 만약에 ECB 쪽도 페드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강세 논리 접어지면서, 그리고 국채하고 주식시장이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패드의 얘기가 뭐 시장 친화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메인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패드, ECB, BOE, BOJ 이쪽의 공조는 우리가 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끼워 맞출 수도 없다. 이게 공조가 없으면 끼워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딱딱 앞뒤가 맞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만 보면 제가 BOE 얘기는 안 했는데 BOE 얘기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ECB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드 쪽 얘기나 ECB 쪽 얘기는 거의 뭐 보조를 맞췄고, BOJ는 좀 징징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결국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쪽에 동참할 때 우리도 좀 끼워줘, 우리 좀 많이 파이를 좀 띄워줘, 이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좀 욕심을 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공조 속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제 블록화의 부작용에 통화정책 직접 개입으로 글로벌 메인 중앙은행이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은 중요한 점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 통화 전쟁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9월 FOMC 회의까지 패드 쪽에서 또 시장하고의 소통을 시작을 할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까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그때의 점도표 같은 게 나올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한 템포 늦게 이렇게 시장 쫓아다녀도 될 것 같아요. 중기적인 전략이 그때 한번 또 정리가 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 좀
시장 참여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보는 관점도 정리를 하고요. 9월 FOMC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또 그 사이사이에 자료들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면서 페드 쪽에서 뭘 좀 추구하고 있는지 그 계속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